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쇼 3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주에서 또 겨울이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셨는지요?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시사 이야기, 중간중간에 건강의학과 관련한 궁금증, 또 제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집사람과 함께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1년 만에 내려왔다고 하네요, 집사람은. 근데 오늘까지 사흘 내내 지금 2층에 자기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밤이고 낮이고 있네요. 이 문 밖에 한 걸음도 안 나갑니다. 그동안에 좀 서울에서 이런저런 일로 많이 과로하고 지친 모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집사람과 또 여러분 앞에 나타나야 할 텐데 여러분들 계속 이해해 주시고요. 글쎄요, 저는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정읍에 갔잖아요. 내장산 메디오폰도 자전거 대회 참석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85km인가 돌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나름 멋있죠. 네. 우리 구상본 PD가 같이 따라갔는데 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아주 멋있는 한 손을 딱 놓고 이렇게 폼 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읍에서 열린 내장산 그란폰도 또 메디오폰도는 유서 깊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 한 1,4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참석을 했더군요. 경치가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내장산 하면 단풍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 굽이굽이 낙타 등처럼 이렇게 헤어핀이라 그러죠. 구불구불하게. 그늘도 너무 멋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면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와, 정말 엄청 압도적으로 경관이 멋있고요. 그래서 정말 잘 갔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대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읍이라는 고장이 더 정겹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 결과지를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네. 제가 저러고 폼 잡고 탔는데요. 뭐 알다시피 이제 전기를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 제 결과입니다. 마이 랭킹, 메디오폰도 전기 남녀 통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콤 랭크 1. 이야, 이거 대단한 거죠. 콤 랭크라는 게 이제 킹 오브 마운틴이라 그래서 경사가 가파른 한 3km 정도 되는 언덕을 누가 가장 빨리 올라가나 이런 건데요. 제가 전기 자전거 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 7분 50초 만에 올라가서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요. 전기 자전거는 뭐 제가 1111 다 1등을 했고, 전기 자전거가 아닌 로드나 산악 자전거 타신 분들, 사실은 이제 이분들하고 경쟁은 좀 무의미하죠. 저는 전기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S1 구간에서 제가 오버홀하게 전체 86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요. 거의 한 8, 900번째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콤 구간에서 2등으로 따라잡고 S2라고 하는 마지막 한 30km, 40km 정도는 제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 2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네, 다시 이제 제 사진 얼굴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와 2등이나 했어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자전거 좀 아시는 분들께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니까. 네. 전기는
좀 반칙이죠. 딴 사람들은 자기 다리 힘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춘천 그 힐클라임 언덕 올라가는 대회나 이번 내장산이나 전기 분야에서는 제가 2번 다 1등을 했다. 왜냐하면 전기도 전국적으로 잘 타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2대회 모두 1등을 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는 전체 35등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도 2등을 했다. 이게 좀 나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잖아요, 만으로. 그리고 5년 전에 수술로 폐도 떼내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도 이런 성적을 올리니까 막 뿌듯하고요. 그 옛날 그 젊은 학창 시절에 막 전교 1등 뭐 이럴 때 그 희열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함께 기뻐해 주니까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2주 후에 삼척 그란폰도에 출전합니다. 거기는 전기가 아니고 순수 자전거로 이번엔 한번 도전하는데요. 순위 안에는 뭐 택도 없고 제가 보기엔 시간 안에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가 그 어떤 점에서 좋냐면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자전거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샀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샥스라고 하는 골전도 폰이에요. 요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10한 5, 6만 원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핸드폰을 뒤에 이렇게 넣고 자전거를 타면서 말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로 제미나이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영어로도 할 수 있고 한글로도 할 수 있고 어학 공부도 되고 음악도 중간중 뭐 비틀즈의 뭐 예스터데이를 들려줘 이렇게 제가 말로 하면 얘가 알아듣고 딱 그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도 듣고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어 하면 주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또 얘가 얘기해 주고요. 날씨는 어때 하면 날씨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뭐 오늘 주요 뉴스 얘기해 봐 다 얘기해 주고요. 그러다가 뭐 요 최근에는 뭐 예컨대 뭐 헨리 8세 뭐 갑자기 제가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헨리 8세 영국의 어떤 왕이야? 엠블리는 왜 죽었어? 뭐 그런 얘기. 엘리자베스 여왕은 왜 결혼을 안 했어? 뭐 이런 거 뭐 전 세계 역사도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얘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게 무자체가 뭐야? 뭐 철학 용어도 물어보면 얘가 막 얘기해주고 그래갖고 이게 여러분 정말 신세계예요. 여기 이제 경치 구경하면서 음악도 듣고 또 어학 공부도 할 수 있고 역사, 지리, 문학, 음악 뭐 온갖 그 교양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제미나이 구글에 물어보면 얘가 개인 비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얘기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자전거가 의학적으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유일무이한 그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헬스 운동은 아무래도 이게 근육이니까 무산소 운동이고 달리기나 러닝은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이고 그런데 이 자전거는 그 훌륭한 그 케이던스라 그러죠. 다리로 페달을 밟는 거 이걸 보통 이제 목표를 분당 80에서 90회를 목표로 하거든요. 빨리 밟아야 돼요. 이게 빨리 밟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심장으로 뛰는 겁니다. 발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언덕 같은 데 나오면은 이제 다리로 꾹꾹 눌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 근육이 쭉쭉 발달하면서 훌륭한 근육 운동, 무산소 운동이 되고 그리고 이게 굉장한 그 의학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는 그
자전거에 한번 취미를 붙여봐라.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는 자전거에 관한 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국 곳곳에 좋은 자전거 길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래갖고 요즘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강도 그렇고, 뭐 남한강, 북한강, 뭐 저쪽 인천 쪽도 그렇고, 뭐 저 탄천이나 뭐 운중천이나 뭐 저 어디로 가도, 뭐 창릉천이나 뭐 어디로 가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뭐 양평, 충주, 뭐 대단합니다. 길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즘 같은 때 남한강으로 저 비내섬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꽃길이 뭐 어디 알프스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안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북한강으로 춘천까지 가면 그 북한강의 그 강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마 감탄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이제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자전거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생활 자전거로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롭바 형태로 안장을 높여갖고 막 등을 숙여서 달리는 거 이걸로 시작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서서 하는 거, 안장이 좀 낮고 등을 세워서 하는 걸로 시작을 하시고 과속을 하지 않으면 근데 사실은 사고 날 일이 없어요. 너무 막 무리해서 속도를 내고 추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치고 그러는 거고요. 그냥 자전거 길을 뭐 시속 한 15에서 20 정도로 천천히 가면 사고가 날 수가 없는데, 예, 찻길도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네, 김용진 님이 산막사 어필을 추천한다. 저도 얘기 들었어요. 저 도선산에 한번 가봤는데 전기로 겨우 올라갔거든요. 근데 산막사도 보니까 굉장히 그 길고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 되대요. 저는 남산하고 여우고개하고 하우고개를 자주 가요. 이제 서울에 다음 주 제가 언제 올라가지? 화요일 날 올라가나? 올라가면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필 연습을 많이 해야죠. 남산을 지금 9분 한 15초? 제 기록이. 근데 요거를 8분대까지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체중당 그 파워죠. 와트가 대략 한 2.5, 6은 돼야 하는데 제가 아마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무튼 저 자전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과 좀 대화를 해야죠. 자, 가장 먼저 많이 홍영희 님이 가장 먼저 오셨고요. 돌림이 언니 님이 글루타치온 패치가 효과가 있냐. 요거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낯뜨겁네. 집사람이 주로 많이 하고 요즘은 다른 회사 제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하얘지냐, 요거는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거는 이미 그 정진호 교수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국제 피부과학회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글루타치온으로 피부가 하얘지고 효과가 있다고 믿는 피부과 의사가 7대 3에서 8대 2 정도로 더 많더라. 이 전문가 그룹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병원의 그 누구예요? 이승은 교수님이 요새 많이 나오대. 그 양반 신경과 교수님은 그냥 뇌졸중 말씀만 하시지 뭐 온갖 얘기 다 하시더라고. 서울대병원 명의가 말한다 뭐 이래갖고 뭐 다 좋은데 그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를 너무 함부로 말씀하세요. 글루타치온이 뭐 분해가 안 되고 조미료 먹는 거하고 똑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글루타치온은 3펩타이드예요. 3펩타이드는 분해가 안 되고 소장에서 특별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쭉쭉 흡수가 됩니다. 분해가 안 돼요. 또 된다 해도 실제로 원료 성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혈중 농도가 올라간다는 많은 논문들이 있고, 더군다나 구강에 붙이면 점막으로 바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SCI 논문으로도
혈중 농도가 올라간다. 이게 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옛날 4, 50년대 우리가 배운 그 얕은 의학 지식으로 잘 모르는 분야를 그냥 뭐 조미료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 피부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저도 여기 늘 하루에 3장씩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뭐 팬시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열매님 응원 감사하고요. 푸른보성님도 감사하고 은카이스킴님 사람 냄새가 난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튼 칭찬을 많이 받네요. 달세미님, 네, 주사가 있지요. 예, 그 프롤리아라고 맞을 만한 주사입니다. 좀 비싼 게 흠인데 근거가 있는 주사예요. 예, 좀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달세미님, 근육통. SW킴 님 반갑고요. 아, 제주에 계시구나. 민지연님, 어우, 칭찬 감사하고요. 키미님, 그리고 미국에서 프린세스 줄리님도 오셨네요. 유무연님, 프리지아님, 김성수님, 야시장이 열렸는데도 빨리 오셨다. 프리지아님은 또 2등 했다고 칭찬해 주셨고, 옴파로스님, 박혜수님, 은희님, 김경희님, 아, 한국에 오셨다. 중국 난징이라 그랬죠. 혜수님. 네, 김성수님, 네, 전체 2등이요. 이거 정기라니까요. 예, 이거 뭐 크게, 뭐 잘한 건 맞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남정현님, 영우님, 케이지님, 말리양님, 모두 반갑습니다. 윤희님도 오셨고요. 카페 모카, 그리고 김영애, 이혜린, 휘하세훈님, 마마마마님, 오영도님 오셨고, 해랑 달과 꽃님, 주은님도 오셨고, 한나정, 사라영님, 하경선, 남기자, 유진조, 서정숙님, 라니, NCJ님도 오셨고, 네, 안인춤, 강윤정님, 아유,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미처 놓친 분들 양해해 주세요. 스타리 실버님, 하늘바람 동동, 지효, 민지연님, 얘는 너무 특이한 게, 사람에 안겨 있는 걸 참 좋아해요. 이러고 몇 시간이고 있어요, 얘는. 제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노랑이님, 콜라겐은 언제 먹는 게, 예, 저거는 푸드니까 뭐 언제 드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마마마님. 네, 사진이 멋지다고 주님 칭찬해 주셨고, 아센티르 클리어님, 신랑꿍이 이열님은 예, 정치 얘기는 조금만 좀 자제해 주시고요. 송지연님, 화이트데이, 마요르카, 곰치님, 코리도님, 코리도님은 양재천에, 예, 뵙게 되면 인사 올리죠. 향공님, 민지현, 베리다해, 안지카님, 네, 아무튼 밤에는요, 물을 좀 적게 드셔야 되고,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에 아예 물을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변에 오줌을 넣을 때 소변 나오는 양이 작잖아요. 그거는 방광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오줌이 마려울 때 일부러 한 30분을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버릇이에요. 그래서 방광이 좀 둔해지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시원님도 반갑고, 해피해피님, 네, 서정숙님, 제니퍼님, 케이코 하마모리님, 포근이님, 늦게 하셨구나. 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단초점 렌즈도 거기 또 보충할 수 있는 안경을 끼면 되니까요. 망고 집사님, 네, 존 페트루치님, 네, 요새 집사람 회사도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요새 아주 치열합니다. 광고도 많이 하고. 네, 순아님, 전립선암과 자전거는 죄송한데 관계가 없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존 패트루치님 맞아요. 백인 여성 저도 봤어요. 자전거로 제주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을 도는데 참 우리나라 인심이 좋은 게 그분뿐 아니고 많은 외국인들이 돌면 어떤 한국 분들은 길도 당연히 알려주고 마시는 음료도 막 그냥 준대요. 한국 사람 너무 친절하다고. V 컨트롤이 맞아요. 섬진강길 좋지요. 이은숙님, 윈데스토님, 네, 가자 임재옥, 네, 라일락님, 제이 맑은물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비가가가다님, 이주영님, 목 디스크가 있다. 네, 이거 웬만하면 그 진통소염제하고 목에 좋은 자세나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로 커버하는 게 낫습니다. 대부분 90%는 그걸로 좋아져요. 뭐 MRI 찍어서 뭐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수술하지 마십시오. 좀 지나면 좋아진다. 튀어나온 것도 가라앉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저도 디스크 수술 받고 지금도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어떤 의사는 이거 치료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강윤정님, 네, 좀 빠졌죠. 제니퍼님, 팔뚝이 굵어졌다. 네, 김영진님, 자전거는 허벅지 힘.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전기 안 타고 이제 저도 로드 갑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김근태님, 사이클하고 바이크? 네. 바이크 안에 사이클이 들어가는 거죠. 대개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로드 자전거를 말합니다. MTB라고 하는 건 이제 마운틴 바이크, 산악 자전거, 플랫바고요. 사이클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딱 드롭바라고 돼 있죠. 속도 내는 거, 그걸 사이클이라고 하고, 바이크는 모든 자전거를 다 합쳐서. 그래서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하나는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로드 자전거, 도로 달리는 속도 내는 이렇게 드롭바 딱 구부려서 타는. 또 하나가 산악 자전거, 이건 플랫바죠. 좀 서서 이거는 이제 기아가 좋으니까 언덕 잘 올라가는데 바퀴가 두껍고 험한 길 가는 거. 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그 그래블 자전거라고 있어요. 중간에 하이브리드. 그래서 그 세 개를 중에서 원하시는 거 타면 되는데 초보자라면 저는 중간에 있는 거 그 그래블이라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좀 바퀴가 두꺼우니까 잘 안 미끄러지고 그리고 흙길 같은데 도로가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잘 갈 수 있고 웬만큼 속도도 나고 그래서 초보자는 그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자 해드리고 자 오늘 또 이제 준비한 저 홍쇼 얘기해야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약제 가운데 어떤 게 효과가 좋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스테로이드는 증상을 억제하는 데는 좋지만 얘가 단점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확 기승하게 그러니까 면역을 떨어뜨리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하고는 서로 상극입니다. 필요할 때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지금 뭐 스타벅스가 난리예요. 여러분 참 하여간 오죽하면 저 BBC 뉴스에도 지금 한국의 스타벅스가 난리가 났다. 지금 저게 외신으로까지. 아유, 그래서 일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스타벅스가 잘못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누가 봐더라도 좀 불쾌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문구를 집어넣은 건 그건 명백히 잘못이고 뭐 사과하고 뭐 이런저런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아무튼 오너 리스크가 있어. 신세계 그 양반이 아무튼 그 옛날부터 자꾸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많이 가진 자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면 조금 좀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좀 대중의 정서도 이해하고 그래야 하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 곤욕을 치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스타벅스가 잘못했다고 이제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게 조금 또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 레슬러가 올린 거예요. 아직 안 올라갔지? 올라갔구나. 김남훈이라는 분인데 저분 참 레슬링 선수인데 근데 SNS에 글을 잘 써. 이분이 좀 여러 가지로.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얼마 전에, 이제 8분 전에 올린 걸 제가 갖고 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뮤지컬 배우가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셨다는 포스팅을 올렸다가 직업을 잃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면 나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뮤지컬 디아길레프라고 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연 배우인가 봐, 남자분인데 이분이 무심코 올린 거예요. 이분이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아는 직원이 한 잔 마셔라 해서 그냥 마셨다 하고 올렸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시국에 너가 지금 스타벅스를 마시냐? 이거 나쁜 놈이네. 너도 같은 패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SNS가 뒤집혀서 그래 어떻게 됐냐? 그래갖고 극단에서 이거를 이 사람을 그냥 내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현생을 사느라 바빠갖고 뉴스나 이슈거리를 잘 몰랐는데 참 몸둘 바를 모르겠고 미안하다. 뭐 그러니까 이분이 좀 자기 직업을 잃었으니까 옛날에 세월호 때 컵라면 먹다 뭐 쫓겨난 장관 한 분이 있죠. 여러분 이제 한국이 21세기 선진국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인데 뭘 어떤 걸 주장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마시면 안 됩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마시면 안 되냐고요. 그게 저 사람이 직업을 잃어야 할 정도로 나쁜 겁니까? 이게 무슨 폭민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타벅스가 잘못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가면 되냐 이거예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걸 훼손하면 안 되지. 이 시대의 아픔인데 그거를 감싸 안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아니 커피 한 잔 마신 거 갖고 좌표를 찍어 갖고 죽일 놈 살릴 놈 이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저는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아휴, 딱 해서 정말 참 넘어가야겠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뭐예요? 말로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활동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요즘 화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로 가서 이번에 또 뭐 뉴스에 많이 나온 분이잖아요. 저 여성분하고 남성분 두 분이 이제 뭐 취지는 뭐 멋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평화를 위해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겠죠. 그 사람들 구호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양심수 비슷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돌아왔어. 정부의 도움으로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와서 한다는 말이 정부가 막아도 나는 다시 갈게. 아우, 저분들 눈을 보면은 너무 비장해. 그냥 순교하는 그런 얼굴.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 뭡니까? 어디 아랍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 활동 가다가
막 여러 사람 죽고 뭐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겨우 구출해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왜 강성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해요. 모든 정도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 국민들 걱정하고 아마 뒤로 돈을 엄청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 테러 단체. 그래서 뭐 국정원까지 동원되고 대통령도 나서고 겨우 구출했잖아요. 그거는 좀 지나친 겁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한 사진작가가 죽었거든요. 그때 그 일본 사진작가의 엄마는 언론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석고되지하고 사과했어요.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하는데 뭐 아니 자기 선교하는 거하고 나라에 또는 국민의 피해를 끼치는 거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뭐 이스라엘을 욕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지금 가자 지구나 이 사건은 그 외 몇 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인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뭐 몇천 명을 죽였잖아요. 그게 직접적인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생겼으면 현실을 좀 인정을 하고 구호 활동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부러 분쟁 지역에 들어가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 나를 잡아가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나 고문당했다 지금 이 난리예요. 저는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네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하여튼 왜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없죠? 저런 사람들이 뉴스에서 막 등장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국제 간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서구 자유주의 국가의 일원이잖아요. 그들에 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미운 구석도 있죠. 제가 보더라도 좀 지나친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엄연한 현실인데 근데 굳이 저렇게 부딪혀가면서 뭐 저는 반대합니다. 아이고 참. 자 넘어갑시다. 다음 슬라이드.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 있나 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참. 자, 한 가지 다행한 소식이네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그래서 다행히 파업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죠. 참 이게 돈이라는 게 마무리예요. 돈은 귀신도 움직인다는 말이 있고 워낙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딘가에서 뭐 화수분처럼 지금 반도체가 떼돈을 버니까 지금 다들 그냥 난리가 났어. 서로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지금 이제 저기는 직원들은 겨우 이제 무마가 된 거예요. 뭐 영업이익이 12%? 물론 이제 자사주 중심이긴 하지만 뭐 타결을 받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있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나도 좀 챙겨야죠. 그거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인데 근데 문제는
무슨 상한을 없애고 더군다나 세금도 안 낸, 이건 대통령도 하신 얘기죠. 그 영업이익에서 순이익도 아니고 15% 내놔라.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 그 기여한 만큼 저 성과급도 돌아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수로 밀어붙여서 어떤 일을 하든 뭐 대충 우리가 정해서 얼마 받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은 진짜 반도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직원으로 일은 하지만 그 일이 좀 범용 지식이랄까, 그냥 몇만 명 가운데 한 명이 하는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차등을 안 둘 수가 있나요? 확실히 둬야죠. 그리고 그 판단은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 IT 기업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고,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타협이 돼서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지금 삼성이 뭐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보면은 5만 대서 내놓으라는 거야. 일단 당장 지금 주주들도 난리가 나서, 주주들은 기분이 나빠. 근데 그 주주들의 입장은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주주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을 내놓고 회사가 망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리스크를 지는 거 아니에요. 직원은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다 받아요. 월급 다 받고.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너는 주주예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배당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저 직원들이 다 가져가네. 뭐 그건 또 일리가 있어. 어쨌거나 주주들 난리나. 주주만 난리가 났나요?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도 왜 DS라고 반도체 하는 데가 있고 뭐 핸드폰 만드는 부서가 있고, 여긴 또 난리가 난 거야. 성과급이 100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어유 우리가 잘 벌 때 돈으로 니네 어려울 때 메꿔줬는데 우리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정규직과 하청 간에 하청도 우리가 뭐 힘든 일을 다 하는데 쟤네가 다 가져가고, 급기야는 지금 전농이라고 농민들까지 삼성이 이렇게 되는 건 우리 농민들의 피해와 희생이 뭐 있고 뭐. 다 좋은데요. 농민 여러분은 저기에 왜 끼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좀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농민은 옛날 그 FTA부터 해갖고 나름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식량을 외국에서 사오면 훨씬 싸거든요.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세금으로 지금 몇십조 지원을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일반 민간 기업이 이익에까지 농민들이 내 목도 내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를 농사도 이렇게 좀 기업 자본이 들어가서 대규모 농장으로, 예컨대 뭐 새만금 같은데 이렇게 하자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옛날 방식의 그 우리는 농민이니까 약자다, 뭐 내놔라, 이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모두 다 내 몫을 내놔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합당한 합리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몫을 받아야겠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알지만, 와,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쌀이나 밀이나 뭐 그런 분들 뭐 식량 주권 시대에 뭐 자급자족을 못하면 뭐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급자족 못하는 세계 많은 국가들, 그런 나라가 얼마나, 중국만 해도 자급자족 못해요. 유럽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나라들은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되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다 떼쓰는 것도 너무 지나쳐. 네. 그리고 지금 압구정 이런데 정말 거기 사시는 분인가요? 네, 어쨌거나 그리고 성과급을 또 직원이 받아도 성과급의 40%가 세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우리가 너무 배합할 필요도 없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몇 억 받으면 좀 이 기분은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6억을 받았다. 거의 한 2억 5천 이상을 세금을 내야 돼요. 건보료도 한 400만 원, 500만 원 1년 동안 내야 돼요. 결국은 저렇게 받아도 자기가 손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절반이란 얘기예요. 나머지 절반은 받는 순간 원천 징수예요. 그걸로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기업은 그걸로 자기 몫을 다 한 거예요. 칭찬마다 마땅한데 뭐 거기에다 또 여기도 내놔라 저기도 내놔라 무슨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뭘 대단한 걸 보태줬길래. 다른 나라로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나라도.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아유. 그렇게 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없으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찔해요. 더군다나 이런 그 반도체는 사이클릭 하잖아요.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지금은 호황이지만 몇 년 있으면 엄청난 불황이 오고 적자가 그동안 많이 난 걸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돈을 주실 건가요? 아이고 참.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기득권 편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 그 얘기예요. 합리적인 생각은. 자, 다음 슬라이드 또 뭐가 있나요? 볼까요? 뭐니? 응? 아, 피파. 이것도 참 하여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니 나는 참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JTBC가 혼자 꿀꺽해서 뭐 이렇게 돈 좀 벌려고 뭐 중계권을 뭐 몇천억 샀다가 지금 다 망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중국. 얼마 했습니까? 월드컵을 포함한 4개 대회 중계권을 900억에 계약을 했대요. 80%를 후려치기 해서. 우리나라 중국보다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뭐 1,500억인가 냈다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달러가 남아 돕니까? 저런 거 보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특정 방송국의 욕심꾸러기 누군가가 아니 그동안 잘하고 있던 걸 뭔 갑자기 독점을 한다고. 그러다가 KBS, MBC, SBS 아무도 안 받다가 겨우 KBS 하나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거를 말이에요. 국회에서 지금 갑자기 도와준다고 난리네요. 제가 몇 주 전에 홍쇼에서 예언한 그대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민간 기업 언론사의 그릇된 판단을 나라가 세금으로 도와준다네.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한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보편적인 시청권을 생각했다고. 특정 방송국을 국회의원들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랑 친한 방송국이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팔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른 방송국이 사라는 거예요. 법으로. 제가 예상했던 딱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됩니까, 여러분? 저는 화가 나려고 그래요, 진짜. 중국은 900억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뭔 중불 1,500억이야. 아유, 정말 참 한심해서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길 가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인한 놈. 네. 얼굴도 잘생겼대. 근데 뭐 어떤 외국인 스토킹하다가 저 멸시당하고 홧김에 뭐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발정난 놈은 거세를 시키고 한 50년 살리세요. 사용 못하면.
그거를 왜 못해요? 그런 거나 법으로 만들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딸이 어떤 불안당 같은 놈에게 스토킹 당하고 위협당할 때 국가가 보호해줄 능력이 됩니까? 안 돼요. 죽어도 못해요. 그동안 보호에 성공한 적이 있냐고요? 다 보복살인 일어났잖아요. 국가는 뭘 해주는 거죠? 못 해주면 벌이라도 엄격하게 내리란 말이에요. 자꾸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엄벌을 처해도 재발 위험을 뭐 통계적으로 재발 같은 소리 하네. 재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란 말이에요. 정의를 실현하란 말이에요. 재발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억울하고 미치겠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국가란 놈은 뭐 하는 거야? 왜 저놈이 몇 년 살다 버젓이 나와서 정상생활을 하냐고요. 그렇게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니네가 능력이 안 되면 응? 보호를 제대로 해주거나 뭐 못할 거면 처벌이라도 엄격하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저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일관된 주장인데 이게 몇 년째 얘기합니까? 제가 이거 정치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갑자기 막 여러 가지로 막 핏대가 올라갔고요. 아유, 진짜 화난다. 50년 살리라고요. 거세하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뭐죠? 다음은 그 감사의 정원. 아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참 이거 지금 아니, 지금 또 요새 SNS에 논란인 게 그 어딥니까? 그 서울광장 세종로에 감사의 정원 해갖고 뭐 저거가 지금 또 날린 모양이야. 근데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 뭐 본인이 뭐 이렇게 공개된 SNS에 올렸으니까 저도 이렇게 카피해서 갖고 왔는데 뻑큐를 한대요. 이게 서양 욕이잖아. 이걸로 저걸 이제 조롱하는 거야, 저 사람이. 에라이 빌어먹을 하고 저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이분은 아주 좀 심한 그 좀 극단주의자 같아. 보면은 그동안에 저분이 저 SNS 올린 거 보면 뭐 미국도 물러나고 뭐 그 다음 슬라이드 띄웠어요? 뭐 토지를 국유화하라네. 무상주택, 무상의료. 아이고, 북한으로 가세요. 여기서 난리치지 말고. 응? 토지 국유화하고 무상주택, 무상의료 좋으시면 북으로 가십시오. 김정은 3부자 열심히 그냥 따시고 북으로 가세요. 아니, 지금 대명천지에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참 하여간 저런 사람이 저와 공동체라는 게 부끄럽네요,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뒤로는 이권을 엄청 챙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선거철이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고 뭐 이거 아닙니다. 저는 뭐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은 저는 관심 없고 상식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상식으로. 대한민국에 감사의 정원이 들어서면 안 됩니까? 오히려 때늦은 거 아니에요? 저는 며칠 전에 제주 오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거기에 가봤어요. 남산 올라갔다가 서울시청으로 해서 가봤는데 그 세종대왕 그 동상 옆에 예쁘게 잘 있대요.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았어요. 직접 가보세요. 이게 막 경관을 해치고 그게 아니에요. 되게 조형물이 예쁘게 잘 섰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자기 나라가 있는지 보고 막 앉아있기도 하고 다 좋아하던데? 왜 그게 그렇게 거슬리죠? 뭐가 그렇게 거슬립니까? 예? 도대체 거슬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 특정 정치인이 저걸 지었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뭐 어느 당 누구 후보 누구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북한은 노력 안 했습니까? 북한은 안 똑똑합니까? 그들은 머리가 DNA가 우리하고 다릅니까? 아니에요.
해방 이후 한국이 미국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 겁니다. 인정해야 되잖아. 6.25 때 5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유엔 16개국이 참전해서. 그거 고마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그 고마움을 표하는 게 뭐가 문제고 왜 그게 거슬리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냥 미국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남촌님이 위험스러운 보수 인사, 저 중도 맞고, 흉물스럽다고요? 저 아닌데? 그게 왜 흉물스럽죠? 왜 그게 흉물스럽습니까? 저 그림을 보십시오.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녀가 참전한 미국 군인들 등록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 저러고 살았다니까요. 제 주장에 대해서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딱합니다. 예, 딱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스탠스나 입장은 다 다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반공이 뭐 철진한 뭐 좋아요. 그것도 뭐 요즘 조금 시들해지긴 했죠. 이제 북한과도 친하게 지내야 하니까 평화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 위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정말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예컨대 뭐 주한미군이 물러나고 뭐 이제 뭐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럴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룩했습니까? 진정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 민주, 공화.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 저도 제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나이 60이고 전쟁 나면 전 도망가지 않고 군에서 배운 사격 실력으로 한 놈이라도 죽이고 저도 죽습니다. 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흉물이죠? 이해가 안 가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은 중국인 강남 아파트 사슬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그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요. 근데 중국에 대한 혐중이 좀 과도한 면이 있어요.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아니 뭐 중국인이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를 기습 매수하고 저도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사가 그 정식 언론사에도 나오는지 이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혐중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가치관은 다르고 중국은 비판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그 미국 트럼프 일행이 갔을 때 접객하는 여성들 표정 보면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 뭐 받은 선물도 다 버리고 가고 여러분 중국은 얼마나 웃기냐면 베이징 같은 데 가면은 CCTV가 다 박았고 뭐 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바로 핸드폰으로 벌금 얼마 딱 날라온대요. 안면 인식 해갖고 꼼짝없는 감시 통제 사회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하나도 안 돼요. 구글도 안 돼. 페이스북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건 큰 문제야. 그래서 저는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이좋게는 지내야 하지만 평화롭게는 지내야 하고 혐중하면 안 되고 사실과 다른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아까처럼. 그러나
중국이 저 많은 인구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팩트를 중심으로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짜 뉴스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저는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 뭡니까? 손등에 문신이 있는 아, 요것도 서울시장 모 후보를 수행하는 사람의 그 사진에 보니까 손등에 문신이 있더라. 이래갖고 또 난리가 났어. 조폭이냐, 깡패냐, 뭐냐, 뭐.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반성을 해야 돼. 이게 편견이라고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분이 사진 작가인데 인공관절을 사진기 무거운 것도 인공관절을 넣어갖고 수술 흉터가 있어갖고 그걸 가리느라고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그냥 뭐 조폭이다 뭐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왼쪽에 있는 분들은 뭐 미국이 망했으면 좋겠고 뭐 어쩌고 뭐 토지를 국유화하고 뭐 부자놈들 다 그냥 쫓아내고 다 빼앗아 버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떠드는 인간들이 있나 하며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가 올바로 가려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정신 차리고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신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저도 문신은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막 너무 혐오스럽게 하는 사람들 저도 싫어하는데 근데 또 제가 주변에 보면 문신을 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꽤 있어요. 멋쟁이들도 있고 개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진짜 참 좋은 사람인데 목욕탕에 가서 보고 이런 데 문신이 있는 걸 제가 볼 때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문신을 받더라면 편견이 있었을 터인데 사람 됨을 아니까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개성껏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신이 있고 없고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뭐 평가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특정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대파를 저렇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무조건 까는 것도 잘못된 거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이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러분? 네, 물개는 씩님, 문신은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가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뭐죠? 네, 한국은 돈 많으면 살기 좋은 이것도 여러분 참 그 슬픈 얘기지만 이런 글을 또 봤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좀 맞는 말입니다. 그 팩트는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살기 좋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분 지적은 뭐냐면 저소득층에게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기초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못 살아도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교육, 주거, 의료 또 하나가 뭐더라?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인구의 5%가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상위 10%가 내는 80%의 세금으로 굴러간다. 근데 이분 지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적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희생자들은 그럼 누구냐? 애매하게 고소득인 직장인들. 우리가 그걸 영어로 헨리족이라고 그래요. 헨리라는 말이 high earners, not yet rich. 요거 앞 글자를 따서 헨리라고 그래요. 돈은 많이 버는데 월급으로 일을 해서 맞벌이로. 근데 아직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헨리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피해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뭐 30 몇 프로? 1억 5천만 원이면 뭐 40%인가 뭐 세금 내잖아요. 45%인가? 이게요.
한 2, 30년 전에 만든 소득세법이에요. 그 사이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연봉 1억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30% 세금 내요. 3, 40%. 그러니까 자기가 쥐는 돈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은 거예요. 아예 부자는 괜찮아요. 근데 왜 저분들이 문제냐면 저분들이 제가 홍쇼에서 늘 얘기하던 위그노예요. 위그노. 옛날 유럽의 근대시대에 그 개혁적인 기술자들, 개신교도들,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청렴 결백하고 근면 성실한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라고 믿었던 그 위그노들이 사실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카톨릭이. 그러면서 국력이 쇠퇴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한국 사회도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게 저소득층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커. 이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1인 1표 다 뭐 자기 입장이 다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미 기득권으로 지대 추구하는 사람들, 뭐 재벌 몇 세들 아니면 뭐 그냥 이 시스템으로 울겨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내야죠. 더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고 뭘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해도 3, 40% 세금으로 다 내.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달러를 벌고 논문을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파일을 키우거든요. 나머지 다 갈라먹는 거야. 기득권들은 뭐 지대주고 뭐 건물이든 임대료든 뭐 땡겨오는 거고 스트럭처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저소득층은 세금으로 내놔라. 뭐 가운데 있는 사람 뭔데? 그래서 그거를 진짜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네, 위근호가 실망하고 다 떠나면 망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갑질하고 그 다음에 그냥 띵까띵까하는 지대 추구하는 기득권도 밉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거 내놔 뭐 그게 당연한 건가요? 그런 사람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위근호들이 상대적인 결핍이나 박탈감을 갖지 않고 달러도 벌고 논문도 쓰고 필수 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중산층이 성장을 하고 나라가 발전한다. 그 얘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내가 오늘 뭐 홍쇼 이상한 소리 많이. 자, 다음 슬라이드는 또 뭔가요? 이게 늦게 뜨니까. 일론 머스크 핫도그. 자, 일론 머스크가 저런 적이 있대. 귀여운데 아주 옛날인데 페이팔로 돈 벌기 전에 저 친구가 회사가 망할까 싶어갖고 창업 전에 핫도그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창업하다가 쫄딱 망해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한 달 동안 망한 셈 치고 살았다. 이게 실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식비를 1달러로 제한했고 대량으로 산 핫도그와 저렇게 오렌지만 먹으며 버텼다. 지금 저 사람이 진짜 전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몇 천조 뭐라면서요. 참 돈도 많아. 근데 저 어릴 때 저 얼굴 보면 풋풋하잖아요. 저 나이 때 저러고 살았대요. 미국이 왜 위대합니까? 저게 가능하거든요. 위근호가 대재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열심히 해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많은 자본들이 모여서 기업을 이룰 수 있게 그리고 대박 나면 뭐 재벌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이사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아들에게 또는 손자에게 막
세습 경영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서 천재들이 기를 쓰고 열심히 하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전부 다 의대 가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사회가 세제부터 해갖고 이거를 중간층에 있는 분들의 세율은 더 깎아야 돼요. 깎고 저소득층의 뭐 임대주택이든 뭐 거주든 뭐 교육이든 의무든 뭐든 간에 그거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일을 하도록 동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과도한 지대 추구 누가 그 얘기 하대. 아무튼 뭐 반포에 무슨 아파트 신축이 뭐 60억 뭐 3, 4년 사이에 30억이 올랐다며요. 그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뭐 있을 수 있죠. 단 올랐으면 좀 재산세나 보유세는 좀 내야죠. 그거가 지금 올라도 1년에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거는 제가 보더라도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요. 물론 그거를 팔아갖고 딴 데 못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거나 내가 몇 년 사이에 30억이 올랐는데 그러면 세금을 좀 내야죠. 그거를 못 내겠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밤낮 없이 기업에서 자영업이든 뭐 이래갖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벌어도 뭐 3, 400만 원씩 세금으로 뜯기는데 30억을 버는데 1년에 1,000만 원, 뭐 95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거 내는 걸 아까워한다는 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뭐죠? 다음 슬라이드는? 개인 투자자 손익 금액 데이터.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하나 좀 알아두셔야 돼. 지금 뭐 주식의 화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요새 또 환율도 심상치 않고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분은 또 경제 전문가가 올린 글인데 저게 맞아요.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개인 투자자 손익 금액을 데이터로 뽑아보니 1억 이상 수익 본 사람은 전체 0.5%밖에 안 돼요. 투자자의 60%가 평균 1,000만 원 손실이라는 거예요. 요새 뭐 종합 주가지수 8,000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면 다들 부자 된 것 같지만 60%가 평균 1,000만 원 잃었다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로 돈 번 사람은 진짜 그 꾼들이 0.5%가 번 거예요. 0.5%가. 근데 저 사람들이 또 그 금융 투자 뭐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저 소수는 꽤 많이 벌었고요. 저 사람은 세금 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익을 번 40% 대상 평균 수익금은 플러스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변에서 수천에서 1억 이상 벌었다는 사람은 상위 1%의 주식 고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포모에 시달리면 안 된다.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는 이거 뭐 하지?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번 사람 없어요. 이 화랑에도. 이게 주식이라는 무서운, 지금 개미들 돈 빨아먹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외국인들 다 던진 거 개미가 지금 다 받고 있다면서요. 전 걱정스러워요. 이거 국민연금이 버틴다면서요. 수익을 낸 사람들 내에서 비교하자면 85%는 수익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게 2005년이나 2006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요. 작년에 비리비리할 때 올해 이렇게 막 뜰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떼돈을 버는 거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돈을 잃고 있다. 그 다음 계속 보여줘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띄웠니?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 신용으로 여기 보십시오. 작년에 신한이나
뭐 이렇게 빅데이터, 증권사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수익이 확정된 금액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실현 이익 손익까지 포함된 수치다. 그래갖고 요 밑에 잘렸네. 요 밑에 뭐냐면요. 이 밑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부니까 돈 빌려서 투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전 겁나요. 솔직히 전 주식 투자 안 하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겁나요. 또 많은 순진한 개미들이 늦게 뛰어들어가서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걱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허미님이 딸이 간유리명으로 분당 서울대에서 2년마다 나이가 29살인데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마다 보고 있죠. 크기 변화 없으면 아직 젊으니까 뭐 3년, 4년, 5년에 한 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당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에 그 유명한 그 간유리명 최고 대가 내과 나이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성함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그분한테 갔거든요. 그분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 보면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거, 요거는 좀 신경 써야 될 거 알거든요. 그 분당 서울대병원 그 호흡기 내과에 아유 그분이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둔 분인데 저도 그분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거든요.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 뭐지? 진상 환자 복장. 요것도 어떤 의사분이 올린 건데 참 이건 그냥 재밌어서 하나 올린 겁니다. 진상이라는 건 알죠? 이렇게 와서 땡깡 부리고 뭐 아주 골치 아픈 소비자들, 환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데 병원에 자주 출몰하는 진상 환자 복장, 오늘도 평화로운 병원을 위협하는 그들 보면은 선글라스를 많이 끼고 온다. 병원에 오는데 선글라스 끼는 건 조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의가 아니긴 해. 자기는 눈을 감추는 거니까. 모자도 실내에서 모자 쓰는 건 좀 결례지요. 또 마스크를 풀세트로 하는 건 얼굴을 다 가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수상하다.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녹음을 켜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수상하게 휴대폰을 딱 갖다 놓고 뭐 이런 기분 나쁘죠. 그 다음에 가방을 또 큰 걸 저렇게 들고 오는 사람들, 병원 진료 오는데 그 안에 뭐 서류 같은 거, 옛날에 뭐 진료받았던 검사 결과지를 잔뜩 갖고 온다는 거예요. 가방이 큰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가 먹던 간식 같은 거 음식 냄새 풍기는데 뭐 들고. 또 어떤 분들이 신발도 슬리퍼를 신고 온다는 거죠. 또 트레이닝 같은 거. 이제 물론 병원이 편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지상정상 예의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그래도 나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걸 좀 아무리 우리가 돈을 주는 환자라 하더라도 의사면은 약간 좀 존중을 해야 하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트레이닝 입고 오고 게다가 또 이렇게 패딩 같은 걸 많이 입고 오거나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어떤 사람은 개량 한복을 싫어하는 의사도 있어요. 개량 한복 입고 오면은 겁난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이제 의사들 가운데 경험에 의해서 뭐 이제 편견도 있겠지만 아니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저렇게 되면 저 사람은 자기만 손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은 의사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환자가 딱 오면 딱 관상을 봐요. 딱. 그래갖고 이 사람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뭡니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돈은 없어 보이는데 돈이 좀 있어야 뭐 이렇게 검사도 할 텐데 뭐 돈은 없어 보이는데 성격은 되게 까다로워 보여. 착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굉장히 공부는 많이 해서 유식해 보여.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좀 의사가 좀 불안해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은 없어 보이는데 성격은 까다롭고 그런데 굉장히 배운 건 많아서 많이 아는 사람. 그러면 좀 뭘 잘못하면 트집 잡히고 뭐 막 후기 올리고 뭐 괴롭히고 뭐 소송 건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레이저도 보통은 100만 원 하는데 그런 환자가 오면 우리 병원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라 이겁니다. 나 싫어. 일부러 이렇게 비싸게 부르죠. 아니면 뭐 갖가지 핑계를 대. 우리 병원에서는 이게 안 되고 어느 병원으로 가십시오. 자꾸 이제 보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의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환자를 가려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달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계속 병원을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튕겨 나가는 거죠. 진실한 진료가 안 되지. 의사도 나를 저 사람이 신뢰한다고 생각을 해야 좀 공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걸 과감하게 처방을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됐다가 내가 뒤집었으면 겁이 나니까 방어 진료를 하는 거죠. 내 가족이라면 이걸 할 텐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환자도 좀 예를 지킵시다 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길문정 님이 생식기 통증이 심하다. 비뇨기과, 산부인과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섬유근육통인가? 섬유근육통이 생식기만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건 전신적으로 오고요. 그래서 저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외견상으로 뭐 궤양이 있다든지 헐었다라든지 뭐 혹이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통증의 양상이 그 날카로운 거라면 뭔가 안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아니면 어떤 나쁜 동작으로 어디가 찢어지거나 안에 이제 인대나. 근데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이면 그런 걸 의심해야 되고 둔탁한 통증이 뭔가 뭉친 것 같고 이러면은 그거는 대부분 자율신경 그리고 근육이 안에서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좌욕을 하시고 좀 따뜻한 물에 그리고 약물을 좀 드세요.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좀 통제하는 몇 가지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항불안제일 수도 있고 SSRI일 수도 있는데 경험이 많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갖고 약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 특이한 통증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경아님, 수술을 받으신 거죠? 네. 저라면 비타민을 먹고 싶어요. 근데 굳이 주사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입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영양제를 좀 많이 드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임상의사들에게 답답한 건 우리는 배웠거든요. 필요 없다. 잘못된 거예요. 암 수술 받고 안 그래도 흡수도 안 되고 기력이 없는데 혹을 때는 뭐예요? 내가 먹는 게 부족해서 영양이 부족해서 기력이 없는데 당연히 외부에서 도와줘야죠. 요즘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푸드에 들어있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따라잡고 있거든요. 흡수율이나 생체 이용률이나 그거를 비싸지가 않잖아요. 드세요.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스, 뭐 멜라토닌도 좋고 뭐 제가 먹는 것처럼 뭐 NMN도 좋고 이걸 드십시오. 그러면 환자분이 굿 필링을 느낍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내가 좀 기분이 좋은데 상태가 좋은데 컨디션이 좋은데 그걸 느낀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쿠님이 은퇴교수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의사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요. 어떤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환자가 오는데 아까 말한 그런 환자도 기분 나쁘지만 어떤 환자가 기분 나쁘냐면 막 이런 환자들이 있대요. 내가 말이야 뭐 옛날에 무슨 기업의 사장이었어. 뭐 우리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뭐 누구야 뭐 이런 거. 집안이 어떻다. 왕년에 내가 뭐였다. 이런 얘기는 의사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그런데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똑같이 건강보험으로 하는데 나한테 뭐 돈을 더 많이 줘?
뭐라고 당신이 모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속으로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교수님들 가운데 문제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이제 아까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옛날에 존경하는 뭐 언론인 한 분이 그 얘기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직업이 대학 교수다. 가장 과소평가된 직업이 기업인이다. 옛날부터 기업인하면 장사치 해갖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잘못된 거거든요. 달러 벌고 돈을 버는데. 그리고 기업인이 얼마나 어려워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임기응변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게 기업인인데. 정말 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다운그레이드 했고, 반면에 가장 올려치기 된 직업이 대학 교수다. 왜 그러냐? 대학 교수들 그동안에 참 살기 편했거든요. 어디 가면 존경받고 시간도 많이 남고 뭐 방학 있고 뭐 대학원 조교들 부려먹고 뭐 그리고 뭐 여러 단체나 제약회사나 뭐 이런데 뭐 후원금이나 연구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받는 데 익숙한 분들이 많아. 한국 사회에 그런 직업이 몇 개 있죠. 언론인, 법조인, 그리고 대학 교수. 요 세 그룹의 직업은 죄송한데 좀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의식이 좀 있어요. 속된 말로.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환자도 그런 대학 교수가 오면 골치 아프고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 의사가 기분이 나쁘죠. 뭐 네가 뭔데 뭐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님들 다 그런 게 아니고 공짜 근성에 찌든 그런 분들이 좀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이상한 얘기. 다음 슬라이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보험을 해지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주식 과잉이라는 대표적인 징표가 갑자기 지금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잘 들고 있던 보험을. 그 중간에 해약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크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열되어 있다. 이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분기 16% 증가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축인에게 예금도 감소하고 예금도 안 해. 보험도 해약해. 그럼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내가 상번 자기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좀 조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께 저분이 아주 굉장히 저 분야의 그 실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막 과열된 양상이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뭔가요? 뭐지? 응?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집안을 보여주겠습니다. 어? 어떤 집안이라? FC 1인 강직? 어? 아,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분도 존경하는 한 언론인이 그 SNS에 올린 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이 무슨 글을 썼냐면 어떤 집안이다 비유를 든 거죠. 생각해보자. 못된 삼촌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맨날 우리 집에 손을 벌려 돈을 받아가는 주제에 가끔 꼬장 부리다 안 되면 우리 가족에게 손찌검까지 한다. 말이 혈육이지 남보다 못한 존재다. 그런데 삼촌네 애들이 축구샵 한다고 상경했다. 부모님은 나보고 방을 비워주라고 한다. 심지어 시합날에 운동장을 찾아온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니라 사촌을 소리 높이 응원하고 비까지 쫄딱 맞으며 역전패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이게 최근에 수원FC라고 겪은 일이에요. 수원에서 지금 그 축구시합을 하는데 북한의 그 선수들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홈관중이 오히려 그 북한을 너무 지나치게 응원을 했다. 그래갖고 뭐 호텔도 뭐 좋은 데다 응대하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그래갖고 그 감독이
굉장히 경기 내내 속상하고 마음이 좀 그랬다. 그 여자 선수들이 막 울고 있는 사진이에요. 울고 있는 사진. 이거 뭐냐면 이걸 제가 올린 이유는 지금 남북 간에 이제 긴장을 완화하고 뭐 이런 움직임의 하나로 지금 이제 북한의 여자 축구 선수들을 초대를 해서 환대를 하고 좋은 호텔에 좋은 음식에 뭐 하고 응원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홈 관중의 응원도 묵살할 정도로 그리고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가 역전패를 했다 이제 이런 건데 아니 근데 스포츠는 스포츠로 풀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너무 지나친 환대 아닌가요? 경기는 경기로 풀어가야 되고 저걸로 본인의 직업이니까 일생을 걸고 노력을 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옛날 올림픽 때도 뭐 4년 동안 준비했는데 남북 뭐 때문에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고 선수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그렇게 한다고 북한이 뭐 우리 보고 고맙다 그럴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예, 제발.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 평화를 옹호하고 그거 좋아. 근데 현실을 망각하면 안 돼. 같은 DNA 동족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던 애들이에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단 말이야. 조심하고 경계해야죠. 이렇게까지 우리 걸 내주면서 환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뭐 남북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네. 북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뭐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자, 이거 제가 홍쇼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드디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 학술 단체가 지질학회인가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뭐냐? 아니 지금 유튜버나 이게 언론마다 고지혈증 약이 근육을 녹여서 약을 끊는 사람들 왜 스타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에 그 이승훈 선생도 참가했대. 그 서울대 명의가 뭐 어떤 다른 의사하고 해갖고 스타틴 의사들도 모르는 부작용 해갖고 왜 그러나 몰라요. 이 스타틴은 심장내과 지질학회 여기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러면 같은 의사로 존중을 좀 해주세요. 뭐 부작용이 있다. 의사들도 모르는 부작용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버 일부 의사들이 그냥 하도 뭐 관심을 끌려고 스타틴 먹으면 난리 날 거죠. 혼자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도 먹고 있어요. 저도 먹고 있고 집사람도 먹고 있고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 김효수 뭐 저명한 심장내과 교수 아닙니까? 그 학술상을 여러 번 받은 다 드시고 계세요. 그래 공격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게 득이 훨씬 크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득이 훨씬 크니까 먹는데 왜 그거를 자꾸 일부 부작용을 갖고 침소봉대해서 이 유튜브를 보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드디어 학회에서 제발 그러지 말라. SNS 미검증 의료정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환자가 마음대로 약을 끊고 있다. 상태가 악화돼서 아찔하다. 그래, 의료 영상의 62%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근거가 없다. 라고 드디어 학회에서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편승하는 일부 지식인들 의사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런 얘기하면 본인은 뭔가 좀 뭐 다른 의사들은 그러는데 나는 이런 뭐 아니에요. 의학이라고 하는 게 어쨌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은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심장내과, 지질학회 이런 데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 그대로 하는데
왜 자꾸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먹지 마라, 뭐 제약회사의 음모다, 뭐 의사들이 부작용을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요. 여러분들은 속지 말란 얘기. 그러니까 기왕 먹는 스타틴을 즐겁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약 먹는 걸 누가 좋아해요? 저도 싫어요. 근데 먹으면 확실하게 이익이 되는데 왜 안 먹어요? 부작용이 있겠죠. 그걸 감수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얻는 이득이 크니까. 그게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컨센서스로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대로 하는데 so what?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요만큼 하는 거를 뭐 좀 튀어보려고. 아이고 참. 아무튼 뭐 다 지팔 직권입니다. 자기 팔자 자기 꼬는 거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이제는 뭐 그래 뭐 그런가 보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소한 하는 거고 그것을 긍정하고 이해해주고 따라주는 사람은 뭐 이익을 얻는 거고 아닌 사람은 뭐 자기 선택 결과대로 사는 거죠. 뭐 어쨌거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아이고 지금 딱 끝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제 저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제목은 이제 중도가 이제는 좀 나서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또 특정 정치인 아예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마다 입장이 다 다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입장도 못 되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아까 슬라이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오늘 한국 사회를 좀 많이 걱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이루고 외형적으로 그 한국의 국력이나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담보가 될까? 지금 우리 회사의 젊은 직원들이나 나의 아들, 손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이유는 우리 한국의 정치 지형이 조금 위험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일찍, 이찍 해갖고 거의 죽일 듯이 미워해요. 일찍은 이찍을, 이찍은 일찍을 그냥 뭐 편가르기 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금기어가 종교도 아닙니다. 지금은 정치 성향이에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너 일찍이야? 나 이찍이야? 이거 갖고 다투고 그냥. 상종을 안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쪽도 좋아요. 왼쪽, 오른쪽 다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지금은 극단 세력이 너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극단적인 원리주의자. 그래서 그들이 패거리를 짓고 폭민주의화해서 구호를 외치고 누구를 막 죽창을 들자, 뭐 누구를 뭐 타도하자,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회색 분자, 배신자,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갈굽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국의 정치는 또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제 곧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온건했으면 좋겠어요. 네, 강경하지 말자. 강경한 그 온건한 사람들을 자꾸 옛날 표현대로 하면 사꾸라라고 비난을 해요. 저 사꾸라네. 아니에요. 온건한 사람들은 사꾸라라서 마음이 변절돼서가 아니에요. 온건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도 끌어안고 수용하고 공화주의로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건한 거예요. 조금 안 맞는 사람도 인정하고 같이 껴안고 가자. 이게
옹곤한 겁니다. 이거를 뭐 넌 안 돼, 넌 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양쪽 진영에서 더 목소리 힘을 잃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주 이상한 놈들이 설쳐요, 양쪽에다. 옹곤한 분들이, 공화주의자가, 강경한 사람들 말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는 합리적인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도. 합리적이란 말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디테일로. 합리적이란 말은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구호만 조란한 건 안 돼요. 선명하다. 서사가 있다. 선명해. 그래갖고 넌 나쁜 놈이다. 뭐 죽여라, 빼앗아라,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하지 말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극단 세력끼리 부딪히는. 합리적인 게 좀, 근데 합리적인 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의 뭘 빼앗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숫자만 많으면, 하다못해 저희 겨울이도 해요. 뭐 어려울 거 있어. 세금 50% 얼마 이상 내시오. 걷어갖고 나눠줄게. 이거 다 아무나 다 해요. 그게 무슨 뭐 머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 경제 원리를 감안해서 이게 이러니까 디테일에서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전문적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각 분야별로 디테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러니까 요 맥을 여기를 끊어야 되고, 요래야지 집값이 잡히고, 요래야지 주가가 어떻게 되고, 요래야지 경제적인 동인을 살리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굉장히 방대하면서 까다로운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뭘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뭐 세금 때리고 뭐 해갖고 집값이 잡혔나요? 지금 막 오른다면서요. 지금 오히려 현금 많은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 서울, 강남 바깥에 있는 분들 다 변두리로 쫓겨나고, 변두리 분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면서요. 전월세도 없고. 지금 월세도 이제 미국식으로 올라간다면서요. 아직은 낮지만 이제 좀 전세 없어지고 조세 정가되면 이제 월세도 미국 뉴욕처럼 소득의 30, 40% 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런 거는 얼마나 정치된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까? 그러냐면 합리적인 사람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잘 짜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구호 하나로 한 컷으로만 해결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 그러니까 좀 스마트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똑똑했으면 좋겠어. 정치하는 분들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정서를 자극해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용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실용적인 분이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이념주의적으로 뭐 저 이슬람 원리주의자 같은 사람들, 뭐 공산주의, 뭐 원론, 뭐 아니면 극단적인 뭐 극우 생각이나 이런 거 말고 좀 실용적인 거. 그래, 생각은 다 그런데 당신 호주머니에 도움되려면, 당신 환자가 집안에 아프네, 그러면 좀 치료를 잘 받으려면 그러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념만 부르짖으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극단에 포함되지 않은 중도에 속한, 그리고 목소리를 과격하게 내지 않았던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나서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이제는 너무 침묵하지 마시고 양쪽 다 비판을 하세요. 1찌가 아니고 2찌가 아니고 1.5찌 합시다. 그럼 좋습니다. 1.5찌. 근데 이제 뭐 1찌기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1.3찌. 2찌기 잘하네? 그러면 1.8찌. 뭐 이렇게 약간 변동은 되겠지만,
맹목적으로 여기는 뭘 해도 칭찬하고 뭐 내 편은 뭐 온갖 나쁜 짓 해도 무조건 다 찍어주고,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 국민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맹목적인 추종자들. 그러면 그 최종적인 피해는 당신이에요. 당신을 이렇게 해갖고 득은 딴 사람이 보고 당신은 어디 딴 데 가서 쫓겨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해지시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안한 얘기인데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두 세력이에요. 하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박정희 세력, 또 하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세력, 이 두 세력이에요. 이 두 세력이 각자 순기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화합을 해야 돼요. 이 좁은 땅에서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 편이라도 잘못한 사람은 좀 비판하고 잘라냅시다. 상대편이라도 잘한 건 인정을 해 줍시다. 이렇게 좀 가운데로 모아가는 게 그게 안 됩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최소한의 품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문명과 인격의 최종적인 산물이에요. 그냥 꾸며서 되는 건 아니에요. 꾸미는 건 이제 위선이죠. 품격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규칙과 도덕을 준수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 했는가. 그리고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나 개인의 이익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 게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많이 인내하고 교육하고 단련해서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언행해서 표정이나 말이나 뭐 다양한 행동에서 적어도 한국 사회에 뭐 중간적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은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명색이 정치인이라면, 우리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향후 정치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저 홍해걸은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지금 이게 렉이 걸리는 것 같다. 상보 씨, 이 좀 채팅이 뭐가 좀 잘 안 되네요. 렉이 많이 걸리네. 여러분들 지금 잘 들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나오고 있습니까? 내 거만 렉인가? 네, 이게 렉이 왜 걸리지? 네, 껐다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그 각자 정치적인 입장이 있으시고 다양하겠습니다만, 또 이제 앞으로 선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일찍으로 갈라져서 갈라치기 이런 그 한국 사회에 우리가 제발 좀 극복을 하자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의견 몇 분 받고 좀 이제 좀 볼까요? 네. 자, 오늘 여기 특정인은 언급하지 마세요. 예. 자, 삽교천님이 제가 딱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좌우 편가르기. 네. 품격 있는 사회 말리양님. 김도환님은 제가 나이브하다. 네. 네, 지금도 보면 지금 이 댓글창이 이제 뭐 누구 지지, 누구 비난 지금 또 그래. 이게 SNS가 그러하듯이 똑같아. 근데 여러분,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제가 드린 그 기준,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중도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자는 얘기예요.
너는 내 편이니까 무조건 찍어줄게.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제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가면 우리는 영원히 양쪽 찍들 사이에 노예로 사는 거예요. 뭘 해도 내 편은 다 찍어준다는데. 아이고. 네, 네, 폼나게 중도라고 말할까 봐요. 약간 비꼬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중도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현실이죠. 양쪽이 너무 큰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가 어떤 인물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져주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배제크님도 중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몽구맘님 거대 양당의 호구가 되지 맙시다. 네, 충성.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주의자들이 폼나게 하는 말이 중도다. 중도가 늘 그런 비난을 받아왔는데, 네, 그럼 기회주의자 할래요, 저는. 네, 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중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결기가 있습니다. 정말 내 조국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저는 액션에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만일 위기의 상황에서는 저도 제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윤희님도 상식파 중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또 김도환님은 역사적 변곡점에서는 명징해야 합니다. 예, 명징해야죠. 뭔가 선택을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치 세력이 반드시 등장을 하고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저는 믿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올라가고 이건 또 나중 문제고, 그냥 정의라는 자체로 볼 때 지금 한국의 정치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실 거라고 믿고요. 아이고, 네. 오늘 또 이게 제가 또 너무, 여러분 또 좀 듣기 싫고 불편하셨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원래 홍쇼가 자기 잘난 맛에 막 자기 이야기 막 좀 떠드는 경향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다음 주에는 우리 뭐 하지?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 서울에서 이제 여러분께 인사 올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또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도 그렇고 서울에 올라가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양재천이나 자전거 대회에서 혹시라도 만나면 같이 인사 나누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쇼는 여러분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겨울, 이리 와, 우리 겨울이 보여드릴까? 아이고. 안녕. 겨울이에요. 우리 겨울이에요. 안녕.